보이죠? 조태현 조교? 네. 네, 잘 보입니다. 예. 그래서 두 종류가 있고 벨만 이퀘이션이. 네. 그래서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경우에 일반적인 팔러시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거고, 임의의 팔러시에 대해서. 그래서 V에 대한 벨만 이퀘이션이 있었고 Q에 대한 이퀘이션이 있었고요. 그건 이제 전전 시간에 배운 거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 약자로 BOE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전전 시간에 배운 거는 약자로 BEE라고 부르겠고요. 그래서 역시 BOE는 이제 스페셜한 케이스에만 그러니까 옵티멀한 밸류 펑션, 옵티멀한 Q 펑션에 대해서 이놈들이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가를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렸고, V에 대해서 식을 유도할 수 있고 Q에 대해서 유도할 수 있는데, 특징은 V에 대한 식은 맥스 오퍼레이션이 제일 앞에 나와 있고 Q에 대한 식은 맥스 오퍼레이션이 제일 뒤에가 있다. 그 부분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식을 보면 이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V에 대한 옵티멀한 밸류 펑션들은 여기가 V가 나오고 여기가 V가 나오고 앞에 맥스가 제일 앞에 붙는다 그랬죠. 그리고 이걸 그래피컬하게는 하얀 동그라미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까만 동그라미, 마지막에 하얀 동그라미 4개, 이런 형태로 1대1 대응시킬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요수식과 요수식은 1대1 대응관계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맥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영어로 아크라고 그러죠. 아크를 항상 제일 맥스가 해당되는데 제일 앞에 나와 있으니까 제일 위에 붙는 거고, 이제 Q는 제일 뒤에 나왔으니까 이쪽에 붙겠죠, 나중에. 어쨌든 이건 V에 대한 펑션인데, 재미난 사실은 V하고 V에 대해서 좌변 우변이 나왔으니까 이건 등식입니다. 등식인데 등식을 그냥 풀면 되겠죠? 풀면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게 리니어한 이퀘이션이 아니라 넌리니어한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풀려면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집니다.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뭐 풀 수 있습니다. 뉴메리컬하게는 풀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넌리니어한 이퀘이션은 클로즈 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BEE에서는 리니어한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깔끔한 모양으로 나왔죠. I 마이너스 감마 P의 인버스 곱하기 뭐는 리워드는 밸류 펑션이다라고 아주 나이스하게 나왔는데, 이거 식은 그것처럼 단순해 보이는데 이게 무시무시한 식이라는 거죠. 왜? 맥스라는 오퍼레이션은 넌리니어하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없는 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Q도 까만 점 시작해서 하얀 점 밑에 2개, 까만 점 밑에 4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Q 스타에 대해서 식이 우리가 익숙한 식입니다. 보통 이 구조가 계속 그냥 4가지 종류의 이퀘이션이 똑같은 구조가 반복이 되는데, 리워드 더하기 감마 곱하기 트랜지션 된 넥스트 스테이트의 V나 Q, 그냥 그게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구조만 생각하면 이거 그냥 단순하구나 라고 그렇게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맥스가 뒤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전히 Q에 대해서 이퀘이션이라 이퀘이션 풀면 원샷에 푸는 거 아니냐 라고 하겠다가 큰 오산이라는 얘기죠. 왜? 넌리니어한 오퍼레이션이 들어가 있으니까 쉽게 풀 수가 없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아주 강조한 내용이 이 두 번째 Q에 대한 이 BOE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했죠. 거의 그냥 강학습의 전부라고 보면 됩니다. 이 이퀘이션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딥러닝하고 결합해서 배울 많은 내용들이 그냥 이 이퀘이션의 응용이라고 봅니다. Q에 대한 이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의 응용이다 라고 지난번에 여러분 강조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예시를 들었었고, 벨만이 BOE가 정말 얼마나 계산하기가 힘든가를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리사이클링 로봇의 경우를 이제 V에 대해서 V스타에 대한 BOE를 넣어봤더니 정말 계산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클로즈 폼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맥스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결국 여러분들이 이걸 코딩을 한다고 치면은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친다 그러면 컴페어 오퍼레이션이죠. 일일이 다 컴페어를 해야 된다는. 그 중에 어느 놈이 제일 큰지를 소팅을 해서 제일 큰 놈을 찾아내야 되니까 여기는 뭐 한 3개뿐이 없어서 소팅하는 거 뭐 별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액션 스페이스가 액션의 셋이 가능한 게 막 몇백만 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오퍼레이션이 된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계산량이 필요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BOE는 함부로 클로즈 폼이나 다이렉트하게 계산하려고 덤볐다가는 큰 코 다친다라는 게 지난 시간에 본 이제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굉장히 마이너한 사항을 빨리 언급하고 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약간 이론적인 내용들인데 약간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해서 간단히 언급하고 더 중요한 3장으로 이제 넘어갈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BOE가 Q에 대한 BOE가 정말로 중요하다. 앞으로 정말로 많이 쓰이는 테크닉이다. 라는 얘기고 넌리니어에서 뭐 계산하기 힘들다. 뭐 이걸 요약을 해놓은 거고요. 자, 어쨌든 이제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입장에서 그동안 배운 거에 대한 거를 한번 다시 돌이켜보면 결국 우리가 배운 게 뭔가 생각해보면 그냥 벨만 이퀘이션 4개 배운 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그 벨만 이퀘이션을 유도하기 위한 전제 과정이 뭐냐라고 생각해보면 MDP라는 거였죠. 마이크로 디시전 프로세스가 전제 과정이었어요. 그게 가정이 돼야만 벨만 이퀘이션 이제 유도가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없으면 벨만 이퀘이션 유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옛날에 한번 얘기했지만 MDP가 현실 세계를 하고 똑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라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그럼 현실 세계하고 안 맞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가들을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것들도 각자 안 맞는 상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각자 독립적인 연구 분야입니다. 책 한 권을 따로 막 써야 되는 그런 분야라서 일일이 다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고 그냥 이런 분야들 토픽들이 있다. 그런 게 그냥 존재한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DP를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는 기존에는 디스크릿하고 뭔가 파이나이트한 스페이스에서만 정의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트의 개수도 유한하고 액션의 개수도 유한한데 근데 이게 스테이트의 개수도 무한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컨티뉴어스한 게 대표적이죠. 아니면 심지어 컨티뉴어스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실제 현실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게 드론을 광학수로 컨트롤한다. 그러면 드론에 대한 그 스테이트를 최소한 한 5개 이상은 잡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5개 변수가 되는 게 드론의 절대적인 좌표, XYZ 좌표, 그 다음에 그 XYZ 좌표의 지축을 그러니까 수직축 기준으로 해서 얘가 얼마큼 틸팅돼 있는지 드론의 프로펠러들이 그러니까 수직축에 대해서 뭐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고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알파만큼 기울어져 있고 최소한 5개 이상의 변수들이 스테이트를 디파인하는데 문제는 이 변수들이 다 컨티뉴어스한 스테이트라고. 무슨 얘기냐? 컨티뉴어스한 스칼라도 다루기 힘든데 컨티뉴어스한 벡터를 다뤄야 되고 이 각각들이 다 인피니트한 개수의 스테이트가 무지막지하게 복잡한 문제가 된다는 얘기다. 현실 세계는. 그러니까 광학습을 드론이 자율주행하는 형태로 광학습을 학습시키려면 이게 무지막지하게 복잡한 문제라는 그러니까 문제의 복잡성이 심각하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케이스는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언급을 할 겁니다. 컨티뉴어스한 케이스에 대해 2번 언급이 될 텐데 컨티뉴어스한 케이스를 좀 쉽게 다루는 방법, 가장 단순한 방법은 그냥 퀀타이제이션 해버립니다. 이거를 디스크리트하게 잘라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과학습에서 컨티뉴어스한 예를 들면 액션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냥 다이렉트하게 컨티뉴어스한 액션들을 만들어내는 또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뭐 DDP, 지니 뭐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거에 관해 한 2번 정도 추가로 언급이 될 거고, 자, 또 다른 부분이 이 POMDP라는 건데 MDP에 PO가 붙은 겁니다. Partially Observable. 무슨 얘기냐면 MDP가 describe 정의된다는 얘기는 스테이트를 정확하게 안다라고 걸 가정을 하는데, 현재 스테이트하고 넥스트 스테이트를 스테이트 자체가 숨겨져 있는 케이스들이 있다라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게 이제 그 음성 인식에서 쓰이는 히든 마르코프 모델하고 굉장히 비슷한 건데, 음성 얘기 나왔으니까 그걸로 예시를 들어볼까요? 적절한 예시는 아닌데, 어떤 음성 신호가 있으면 뭐 I am a boy라는 말을 했을 때 그 I라고 하는, 그 다음에 AM, 뭐 ABOI라는 그 7글자가 있는데, 사실은 알파벳에 24개 가능한 스테이트에서 각 포지션별로 어느 알파벳이 나왔는가 스테이트라고 정의를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음성 신호를 캡처를 할 때는 이걸 알파벳으로 받는 게 아니죠. 뭔가 이상한 신호로 받는 거죠. 사람이 말한 발음도. 그러니까 실제로 매저되는 거랑 실제 그 안에 숨어 있는 스테이트가 다르다는 거. 일부의 스테이트 정보를 못 받고 그거에 변형된 형태를 받는 그런 경우를 partially observable MDP다. 그래서 현실적인 세상의 문제는 사실은 이 partially observable이 더 많습니다. 스테이트를 다이렉트하게 얻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또 다른 예는 뭐 기후 변화 같은 것도 그런 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후 변화를 결정해주는 숨은 팩터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대기 중에 CO2의 농도, 뭐 해수면의 그 다음에 뭐 온도,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각 지역별 뭐 온도 뭐 등등등 해서 그런 숨어 있는 변수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기후 변화를 측정할 때는 그 전체를 다 측정을 못하고 그 중에 일부 변수만 측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는 변수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표면에 있는 온도들을 다 측정해야 되는데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뭐 각 5대양의 해수면의 온도만 측정한다거나, 어느 특정 지역, 지구면에 있는 전체 지역의 CO2 농도 다 측정해야 되는데 특정 중요한 로케이션에만 뭐 CO2 농도 측정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아이디어란 스테이트 정보가 있는 건 아는데 그거를 뭐 굳이 노력을 들이면 측정을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시간과 노력과 돈이 너무 들어가서 못하는 경우, 그런 현실적인 문제. 그래서 지구의 기후 변화, 뭐 그런 그를 강학습으로 만약 컨트롤 해주고 싶다, 거기 엄청난 노벨상이 나올 만한 엄청난 연구 분야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려면 불행한 사실은 모든 변수를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스테이트를 다 알 수가 없고, 그럴 때는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 이제 이게 두 번째가 더 좋은 예시가 될 것 같네요. 그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세상의 문제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디파인했던 MDP 같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해지는 경우 거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세 번째 예시는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을 할 때, 저는 게임 많이 안 해봤지만 제가 이제 뭐 프로젝트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인데, 스타크래프트 게임 해본 사람 많이 해봤죠? 네. 그 게임 하는데 현재 보여지는 스크린만 게임을 하고 실제
스크린상에 안 보이는 부분에서도 뭐 많은 액티비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뭐 싸우고 있고 전투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학습을 시킬 때는 지금 이제 구글 딥마인드가 사실은 그런 뭐 지금 최근에 작년 재작년에 그런 뭐 강학습 알고리즘 공개를 했습니다. 소스 코드는 공개는 안 했지만 어쨌든 현재 스크린만 매지고 판단을 하면서 뭔가 옵티멀한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걸 하는데 사실 스크린 밖에서 일어나는 정보도 알면은 더 많은 좋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크린 밖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을 측정할 수 있으면 컴플리트한 MDP가 되는 거고 그걸 측정을 못하고 그거 없이 학습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펌DP가 된다. 그런 세 가지 예를 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실제로 펌DP 상황이 훨씬 더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 현실 세계는 거의 90%는 펌DP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 드는 예시들은 그냥 토의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나왔던 무슨 그리드 원리 이런 것들은 그냥 너무 단순해서 컴플리트하게 우리가 다 정보를 알고 있지만 실제 현실 생활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MDP 종류 중에도 이거를 그 타임 허라이즌이라고 하는데 이 어떤 실행을 했을 때 영원히 안 끝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타스크나 게임들이 지난번에 얘기한 그런 주식 투자 같은 것들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계속 진행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디스카운트 팩터라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그 리워드를 해줘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랬을 때 이런 상황에서 좀 뭔가 특이한 종류의 이렇게 인피니트 타임 허라이즌이라고 하는데 시간 축이 그냥 무한대로 계속 진행되는 그런 타스크의 상향에서 특별한 종류의 또 MDP가 있습니다. 어거딕 MDP라는 게 있는데 그 어거딕 MDP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유도했던 벨만 이퀘이션들을 어떻게 확장할 건가 뭐 이런 얘기들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 중요한 이유는 3장 이후에 나올 부분에서 다시 등장은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MDP의 정의는 MDP랑 유사한데 이제 추가적으로 두 개의 MDP에서는 5개의 뭔가 요소들이 있었죠. 스테이트, 액션, 트랜지션, 리워드, 디스카운트 팩터. 그렇죠? 근데 펌DP에서는 2개의 요소가 추가돼요. observation, 그 가능한 개수, 집합, 그 다음에 짓이라는 놈은 observation function. 이게 뭐냐면 스테이트에서 부분만을 observe할 때 그 스테이트의 일부의 서브셋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짓은 이 observation을 특정 observation을 특정 스테이트에서 측정을 할 때 그 스테이트가 어떤 observation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가장 일반화된 스토캐스틱한 것까지 포함했을 때 확률 분포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보통은 이게 그냥 디터미스틱한 펑션인데 더 일반화시키면 확률 분포로도 표현을 가능하다. 그래서 이 observation 펑션과 observation 두 개에 관한 두 개의 팩터가 새로 들어가는 거 말고는 별로 차이점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belief state라는 거는 좀 이따 정의를 내릴 텐데 일단 히스토리를 정의하면은 어떤 액션이 있으면 다음에 스테이트가 나온다 그랬죠. next state가 사실은 S1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펌DP는 스테이트를 다이렉트하게 측정을 못한다 그랬죠. 그거에 부분이나 변형된 형태로만 부분적인 정보만 가져올 수 있다. 그걸 observation이라고 하고 리워드는 나옵니다. 이런 시퀀스가 현재 시점 T까지 다 주어졌을 때 이걸 히스토리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히스토리가 주어졌을 때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스테이트에 가능한 개수가 n개라고 하면 현재 시점에서 그 스테이트가 그러니까 MDP에서 전제 가정은 뭐냐면 현재 시점이든 넥스트 시점이든 스테이트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가정한 거죠. 한번 트랜지션이 일어나면 넥스트 스테이트에서. 근데 펌DP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가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가능한 스테이트가 뭐 이게 주사위 던지기 스테이트다 그러면 6개의 스테이트가 있는데 현재 이 6개 중에 어느 스테이트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확률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1에 있을 확률, 그다음에 주사위가 2에 있을 확률, 주사위가 6에 있을 확률 이렇게 해서 6디멘저널한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확률을 이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되겠죠, 당연히. 요 정의를 블립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지난번 강학습에서 가장 커머셜하게 성공적인 실제 적용 사례가 그 넷플릭스 추천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바로 넷플릭스 추천 시스템에 이 개념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게 사실 실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불행히도 너무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는 자세하게 못 들여다보고 어쨌든 이런 중요한 개념이 있다. 그래서 옵서베이션을 하면서 스테이트를 모르기 때문에 스테이트에 대한 추측을 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 블립 스테이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히스토리 추가 주어졌을 때 각 타임 스텝별로 위에서 밑으로 시간이 흐릅니다. 액션이 주어지고 옵서베이션 주어지고 액션이 주어지고 다음은 옵서베이션 주어지고 하는 거 이런 모든 가능한 그 어떤 뭐 케이스들을 쭉 그려보면 이렇게 큰 추리가 나오겠죠.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가능한 수가 많아집니다. 실제 상황은 여기서 어떤 특정 패스를 쫓아가는 거죠. 이거를 이제 각 케이스별로 뭐 액션이 주어졌을 때 그때의 스테이트에 대한 확률, 그 다음에 액션하고 옵서베이션 주어졌을 때 그때의 스테이트 확률 이런 식으로 해서 스테이트에 대한 확률로 바꿔치기 했을 때는 거죠. 블리프 아까 말한 블리프 스테이트를 이렇게 트리 구조화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뭐 요거에 관련된 뭐 어떻게 하면 뭐 옵티멀한 블리프 스테이트를 찾을 수 있나 뭐 이런 또 연구들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또 다른 연구 분야가 나중에 펌DP 쪽을 연구할 사람들은 블리프 스테이트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정도만 알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MDP의 전제 가정은 마르코프인데 마르코프에도 좀 어거딕하다라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고요. 랜덤 프로세스라는 확률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아마 랜덤 프로세스라는 대학원 과목에서 이미 깊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어거딕하다라는 얘기는 그냥 직관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타임 에버리지하고 실제 expectation, 통계적인 에버리지가 같은 상황, 같아지는 그런 프로세스를 어거딕 랜덤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코프인 경우는 어거딕이 되려면 이제 리커런트하고 APDIC 하면 어거딕이 된다라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중요 과정은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리커런트하고 APDIC한 경우는 마르코프 프로세스 이론 중에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이론으로 증명이 가능한데 스테이트에 대한 디스트리뷰션 아까 그 빌리프 스테이트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놈이 유니크하다기보다는 컨버전스가 가능하다라는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굉장히 증명 과정은 너무 복잡해서 여기서 다루진 않고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컨버전스 됐을 때 어떤 디스트리뷰션으로 컨버지 하는지 꼭 유니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개의 솔루션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솔루션은 되게 쉽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안 하더라도.
어떻게 계산은 되냐면 컨버지가 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각 스테이트별 확률 분포가 더 이상 시간 축에서 변화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마르코프라는 프로세스의 특징상 넥스트 스테이트의 디스트리뷰션은 이전 스테이트의 디스트리뷰션의 트랜지션 프로버비티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이거는 그냥 마르코프 프로세스의 정의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시간축에서 요 K라는 놈의 시간의 인덱스라고 보면 시간축에서 더 이상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이 두 개가 그냥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D는 D 곱하기 P다라는 얘기가, 이게 바로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D는 로 벡터 보고 P는 행렬로 보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그걸 풀어 헤쳐버린 게 요거라는 거죠. 로 벡터를 행렬에 곱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 가능합니다.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어쨌든 뭐 이 식은 그냥 직관적으로 쉽게 솔루션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솔루션이 있는데, 그 어거딕한 MDP인 경우는 이제 아까 어거딕의 정의 직관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시간축에서 시간 샘플들을 평균을 취한 거나 어느 특정 타임을 고정을 하고 거기서 가능한 모든 가능한 파서빌리티에 대한 expectation을 취하는 거나 동일해진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적인 평균과 시간축에서의 평균, 샘플 에버리지라고 보통 하죠. 그게 같아지는 경우를 어거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축의 평균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평균이 두 번 들어갑니다. 샘플 에버리지하고 통계적인 평균. 키를 무한대로 보내면 놈이 어떤 특정 리워드로 취한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초반에는 뭐 굉장히 다이나믹한 비헤이비어를 보이다가 어거딕한 MDP는 나중에 컨버지 상태로 가게 되면 이 리워드들의 타임 에버리지들이 수렴을 하는 상황이 되면서 평균적인 비헤이비어들이 동일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평균적인 비헤이비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디스카운트 팩터를, 이게 조금 T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인피니터라이즈니까 디스카운트 팩터를 반드시 쓰긴 해야 되는데, 디스카운트 팩터가 의미가 없어진다. 무슨 얘기냐면 평균적인 비헤이비어가 똑같아지다 보니까 이 RT들이 결국은 어떤 특정 상수로 컨버지 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R이 있고 1 플러스 감마 제곱 급수죠. 토탈 리턴이 이걸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진다. 이게 다 똑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나가 버리면 어거딕한 경우는. 네. 여러분들 고등학교 지식으로 또는 뭐 무한급수에서 뭐죠? 이거 다 더하면 무한등비급수? 네? 그렇죠. 1 마이너스 감마분의 1이라.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거딕한 상황에서는 이 디스카운트 팩터를 쓰는 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다이나믹하게 변해야 뭔가 의미가 있는데, 어느 정도 지나가 버리면 다 비슷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냥 원마스 감마분의 1이라는 상수배만 곱해지면 다 똑같아지는, 그래서 디스카운트 팩터를 쓸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디스카운트 팩터 대신에 뭐를 쓸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평균값, 타임 에버리지 값을 이용해서 평균에서 얼마큼 벗어나는가, 그 디비에이션만을 가지고 이론을 전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벨마니케이션을 요 평균적인 비해서 얼마큼 차이가 나는가, 그 차이만 가지고, 디퍼런스만 가지고 벨마니케이션을 유도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종류의 벨마니케이션을 틸다라고 보고,
밸류 펑션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신기하게도 이 새로운 정의의 그러니까 밸류 펑션에 대해서도 벨만 이퀘이션과 비슷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네, 우리가 배웠던 벨만 이퀘이션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벨만 이퀘이션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구조가 다 똑같다고 그랬죠. 리워드 플러스 감마 곱하기 뭐 넥스트 스테이트의 밸류라고 그랬죠. 그 구조가 다 똑같은데 리워드 대신에 평균하고 얼마큼 벗어나는 디퍼런스 리워드만, 그러니까 리워드 대신에 디퍼런스 리워드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마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랬죠. 이 오딕한 경우에는. 그래서 감마는 그냥 1로 나와버리니까 감마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테이트.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벨만 이퀘이션으로 동일한 구조가 튀어나온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어거딕한 프로세스에서 어거딕한 프로세스에서의 이제 벨만 이퀘이션이 뭐 확장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거딕한 프로세스는 뭐 요약하면 타임 허라이즌이 인피니트하게 진행되는 그런 특이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스페셜 케이스다. 뭐 현실 세계에서 많이 등장을 안 하니까 뭐 이론적으로 그런 스페셜 케이스들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3장이 더 중요한데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자, 3장에서 이 벨만 이퀘이션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그 철학이라고 그랬는데 약간 넓은 의미의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설명한 거고 3장에서 다룰 거는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좁은 의미의 개념이 있습니다. 뭔가 이터레이티브하게 계산하는 방법론이 있는데 순차적으로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그런 이터레이티브한 방법론을 주로 다뤄보겠다라는 얘기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강학습 이론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런 현대적인 강학습 알고리즘들이 바로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아이디어에 그냥 딥러닝을 갖다 붙인 거 말고는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재미난 사실은 딥러닝하고 강학습하고 뭔 관계냐라고 이제 가끔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착각을 하는 부분이 딥러닝의 한 분야가 강학습으로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반대에 가깝습니다. 강학습은 완전히 독자적인 다른 분야고 그리고 딥러닝을 살짝 중간에 갖다 쓴 거 말고는 없는 그래서 약간 교집합이 있는 그래서 딥러닝의 한 분야가 강학습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강학습은 독자적인 뭔가 AI의 완전히 다른 분야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딥러닝의 일부 분야가 아니라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핵심적인 강학습의 아이디어는 딥러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3장에서 배우는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핵심적인 아이디어. 독자적인 영역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뭐 용어적인 정의를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다이나믹 이 두 단어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이게 도대체 뭔 의미인가? 요즘 쓰이는 사전적인 의미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걸 처음 정의 내린 벨만이라는 리처드 벨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강학습의 중요한 축을 주도한 분이죠. 이분이 쓸 때 용어를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는 다르게 썼다.
다이나믹은 뭔가 역동적으로 변하는 이런 뜻으로 사전적으로 우리 받아들이는데 이 벨만이 처음 용어를 쓸 때는 역동적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시퀀셜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임 축에서 점차적으로 어떤 연산을 한다라는 의미로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믹이 이렇게 좁은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이제 우리 엔지니어들은 뭐 코딩이라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하고 전혀 다른 단어들이에요. 프로그래밍이라는 거는 뭔가 알고리즘을 만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무슨 알고리즘이냐? 강학습 입장에서는 알고리즘을 만든다는 게 결국 강학습의 최종 목표가 뭐라고 그랬죠? 뭐만 찾으면 끝난다 그랬죠? 네? 그거 다음에가 뭐였죠? 세 가지 구성 요소죠. 그렇죠? 폴리시만 찾으면 강학습은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왜? 폴리시가 만들어지면은 그러면 그걸 그냥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학습 최종 목표는 폴리시니까 결국은 폴리시라는 것과 알고리즘을 동일시한 겁니다. 벨만이.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코딩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알고리즘 또는 폴리시를 만들어냈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용어를 이해하면 되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 이제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철학은 뭐냐? 이건 지난 챕터에서 설명을 했지만 어떤 큰 문제를 잘게 쪼개서 문제를 푸는 그러니까 전체 큰 문제를 다 풀려면 어마어마하게 복잡한데 그 소위 그런 엑스포넨셜 컴플렉스를 갖는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뭐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블럼이라든가 그런 문제 들어본 적 있나요? 저희는 어떤 문제죠? 트래블링 세일즈 프로블럼. 자, 트래블링 세일즈 프로블럼은 뭐 서울에서 출발하고 부산에 도착하는데 중간에 거쳐야 될 도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충청도 지역에 세 군데 도시, 여기 경상도 지역에 세 군데 도시, 경상남도 지역에 세 군데 도시를 지나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 도시들을 순차적으로 지나가는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죠? 중복 순열로 하면 네? 3에 3은 27개죠. 그렇죠? 이런 문제를 트래블링 세일즈 프로블럼이라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근데 어느 패스로 가야 가장 최단 거리로 기름값을 아껴가면서 갈 수 있을까 하는 게 트래블링 프로블럼이죠. 자, 요거를 전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이제 컴퓨터공학에서 얘기하는 NP 컴플릿 프로블럼 엑스포넨셜 컴플렉스를 갖는 프로블럼이 되는데 이거를 중간중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요 스텝, 요 스텝, 요 스텝 따로따로 잘라서 문제를 풀어보자. 자, 이게 이제 사실은 또 전략이죠. 컴퓨터 알고리즘에서 나오는 이제 유명한 용어고요. 그래서 전체 문제를 조그만 프로그램으로 잘라서 본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 아이디어고 사실은 이게 역사적으로 뭐 재미난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과학사적으로 이게 사실 로마 제국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로마 제국이 전투를 할 때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좀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는 일단 강한 상대들을 혼란시켜서 여러 그룹별로 분리시킨 다음에 각 그룹별로 싸움을 해서 적을 무찌르는 전략. 로마 제국의 이제 전투 전략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알고리즘으로 변화된 부분이죠. 그래서 동일한
철학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2장에서 배운 거에서 이 벨만 이퀘이션들을 이제 그대로 갖다 쓰면 이게 다이나믹 프로그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토탈 리턴을 알아야만 벨만 이퀘이션 즉벨 펑션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먼 미래를 다 알아야 된다는 딜레마에 빠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한대 시간 기다려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었는데, 벨만 이퀘이션의 파워는 뭐냐면 스텝만 내다보면 그 옵티멀한 밸류 펑션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았던 거죠. 이게 결국은 먼 미래를 다 보지도 않고 스텝만 보면 되니까 시간을 한 타임 스텝씩 끊어서 보겠다는 거예요. 현재하고 넥스트, 그다음에 넥스트하고 세컨드 넥스트, 그다음에 세컨드 넥스트하고 서드 넥스트, 이런 식으로 끊어서 보겠다라는 전략이 이제 2장에서 배운 벨만 이퀘이션 키포인트가 되겠고, 이게 이제 현대적인 과학습의 핵심 개념이 되는 이유는 이런 그 2장에서 배운 내용들은 모델들 또는 뭐 정확성들이 정확하게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대략만 근사시켜서 이거를 풀어보겠다라는 게 이제 현대적인 과학습의 철학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램 DP라고 약자로 부르겠고요. 결국 이게 이제 디바이드 앤 컨커 문제인데, 전체적인 문제를 그러면 잘게 쪼개서 푸는 게 원래 전체 문제를 푸는 솔루션하고 같느냐라는 이제 철학적인 질문이 될 수가 있죠. 놀라운 사실은 다이나믹 프로그램은 두 개의 솔루션이 같다라는 거를 증명한 거예요. 벨만 이퀘이션이 그걸 나타내는 거고, 실질적인 이론적인 증명은 이 챕터 마지막에 이제 다루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솔루션들을, 그러니까 시간을 축으로 잘랐을 때 아까 방금 설명한 대로 각 시간 타임별로 따로따로 계산한다라는 거, 이게 동일한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구조죠. 그래서 동일한 문제를 그냥 반복해서 밸류만 바꿔가면서 푸는 구조가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지난 1장에서 잠깐 다뤘던 내용인데, 이 플래닝이라는 개념하고 이제 강학습하고 약간 이제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플래닝이 모델이 주어진 경우라 그랬었죠. 모델 베이스드 뭐 RL에 해당되는 거고요. 강학습에. 그다음에 지난번 1장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모델이 없는 경우, 모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는 모델 프리 강학습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장은 사실은 모델 베이스드를 본 겁니다. 그러면 별로 안 중요한 왜 배우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모델 프리 방법론도 결국은 이 모델 베이스드 방법론에서 유추된 거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만 모델 프리 방법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배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프리딕션이라는 용어하고 컨트롤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프리딕션은 그냥 밸류 펑션 V나 Q를 계산하는 게 프리딕션이고, 전제 가정은 팔러시가 주어졌다고 가정합니다. 컨트롤은 반대입니다. 팔러시를 구하는 거고, 그리고 밸류 펑션 V나 Q가 이미 주어졌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프리딕션은 V나 Q를 구하는 거고, 컨트롤은 파일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용어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강학습에만 쓰이느냐, 다른 굉장히 많은 분야에 쓰이고 있다. 통신 분야에서도 비터비 알고리즘 형태로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DNA 시퀀싱 하는 유전자 분석할 때, 여러분들 코로나 PCR 검사 많이 하죠. 그때 쓰이는
알고리즘이 사실은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런 알고리즘들이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트래블링 세일즈맨 이런 데도 쓰이고, 그냥 응용 분야는 이거 말고도 무궁무진하게 많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과학습만의 아이디어나 철학이 아니고 그냥 거의 그 모든 과학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분야에 안 쓰이는 분야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이제 아까 프리딕션하고 좀 관련 있는 분야가 이밸류에이션인데 그 프리딕션 중에 그 어떤 팔러시가 주어졌을 때 밸류 펑션을 구해내 가는 과정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프리딕션하고 어떻게 보면 그의 좁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밸류에이션이라고 용어 정리를 하겠고요. 자, 우리가 지난번 챕터에서 4가지 종류의 벨만 이퀘이션을 배웠죠. 처음 2개가 그냥 벨만 expectation, BEE라는 거였는데 그냥 어떤 특정 팔러시가 주어지면 V에 대한 관계, Q에 대한 관계를 배웠는데 그게 이퀘이션 형태로 주어졌었죠. 이렇게. 그거를 이퀘이션이 아닌 예를 들면 코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이퀘이션을 쓰면 오른쪽에서 계산된 값을 왼쪽에 어사인 하라라는 의미로 코딩을 하죠. 그래서 이 이퀘이션을 코딩의 개념으로 바꾼 게 바로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이다. 동일한 식을 가져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럼 기존의 B랑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BE는 왼쪽과 오른쪽의 부위가 완전 동일한 놈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되는데 이 펄러스 이밸류에이션에서는 기존에 그냥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 V에 관한 걸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쓰는데 오른쪽의 V하고 왼쪽의 V가 다른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의 V는 이전 타임 스택까지의 밸류 펑션이고 왼쪽은 현재 타임 스텝에서 새롭게 업데이트하는 업데이트하는 이퀘이션으로 그 변화를 시킨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 프로그램의 벨만 익스펙테이션 그러니까 2장에서 배웠던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이 그냥 별 의미 없이 우리가 배운 게 아니고 사실은 이 펄러스 이밸류에이션 사실 이걸 더 확장을 시킬 수가 있는데 좀 이따 펄러스 이터레이션이라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대부분의 강학습 알고리즘들이 거의 99.9%가 펄러스 이터레이션 그거에 축약된 버전에 그냥 변형된 형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어디서 왔느냐 뜬금없이 온 게 아니고 결국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 그러니까 벨만 이퀘이션들을 살짝 변형시킨 거 말고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좌변하고 우변에 있던 것들이 원래는 같아야 되는데 그거를 살짝 올드 한 걸 가지고 뉴한 거를 새로 업데이트 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바꿔치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치기가 됐고 시계 구조는 완전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장을 굳이 힘들게 배운 이유는 이 이퀘이션이 어디서 갑자기 뜬금없이 나왔느냐라고 물으면 설명할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 장을 배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알고리즘화 한 겁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말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처음에 밸류 펑션을 구하는 게 이 목적이죠.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은 팔러시가 주어졌을 때 처음에 밸류 펑션 전혀 모르니까 랜덤하게 시작해도 되고 여러분도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시작해도 되고 랜덤하게 어사인해서 시작해도 되고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제로부터 시작해도 되고 그래서 보통 제로부터 시작을 하고 계속 업데이트를 똑같은 방식으로 아까 나왔던 그 식이죠. 업데이트를 해 나가는데 그러면 이거 영원히 계속 반복해야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룹입니다. C 랭귀지를 치면 for나 while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영원히 돌아갈 수 없어. 언젠가는 엑싯을 해야 되죠.
엑시트하는 컨디션이 뭐냐면은 이 V가 더 이상 변화가 없어질 때. V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데 더 이상 이제 컨버전스가 일어나서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될 때, 그때 스탑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굉장히 새로운 것 같지만 하나 새로운 게 없죠. 그냥 벨만 익스펙 V에 대한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이터레이티브한 프로세스를 바꾼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이터레이티브하게 바꾸는 순간 바로 이 자체가, 이 아이디어 자체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단계별로 문제를 쪼개서 문제를 시퀀셜하게, 아까 다이나믹이 시퀀셜하고 동리어라고 했죠. 문제를 풀어나간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론적인 질문이 튀어나오는데, 이제 이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럼 네 알고리즘이 과연 컨버지 할 거냐? 뭘 믿고 이걸 마음대로 돌리냐?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오면 답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아주 까다로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학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3장 뒤에 이게 정말로 컨버지 한다. 이론적으로 컨버지 할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유니크한 솔루션을 컨버지 한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어요. 완전 수학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학습이 AI 기법 중에, 그러니까 과학습이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뭐 이렇게 3대 축으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이론적인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나름의 어떤 또 장점이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론은 이제 넥스트 스테이트에서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를 다 고려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고려가 돼 있죠.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주어진다는 얘기는 모든 가능한 넥스트 스테이트를 다 고려하겠다는 얘기인데, 모든 가능한 넥스트 스테이트를 다 고려한다. 자, 넥스트 스테이트를 고려하는 것을 백업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의 백업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좀 이 강학습 이론 차원에서 백업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시간 축상에서 미래의 결과를 현재에 반영한 것을 백업이라고. 그러니까 시간축으로 거꾸로 가니까, 그렇죠? 뭐 시간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리고 미래에 가능한 모든 파서빌리티를 다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 다 고려하면 이제 풀 백업이 되는 거고, 다 고려 안 하면 뭐 나중에 배우는 뭐 몬테칼로 이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V에 대한 벨만 이퀘이션을, B를 우리가 하얀 동그라미, 그다음에 중간에 까만 동그라미 2개, 마지막에 까만 동그라미 4개 이렇게 표현했었죠. 1대1 등관계라고 했죠. 그 구조는 동일하게 합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완전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다른 거는, 옛날에는 여기에 V하고 여기에 V가 같았는데 지금은 밑에 미래의 V는 old state, old value 펑션이고 위에 V는 new value 펑션. 즉 뭐냐면 old를 가지고 new를 만들어냈다 라는 게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업데이트하는 과정은 뭐 이 식을 지난번에 그 행렬 벡터 노테이션을 그대로 바꿔치기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근데 지난번처럼 뭐 인버스 써서 다이렉트하게는 이거는 계산을 못 합니다. 왜? 이건 이퀘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V에 대한 이퀘이션이 아니죠. V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좌우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건 업데이트하는 놈이지 다이렉트하게 풀 수는 없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코딩 숙제로 나갈 텐데, 바로 요거를 코딩을 해서 어떤 트러블을 풀어보라는 얘기냐면, 요 문제를 풀어보라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 파이썬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해봐야 되는데, 굉장히 단순한 문제. 지난번에 나왔던 그리드월드보다 간단한 문제인데, 뭐냐면 여기에
회색 표시된 것들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서 지금 4x4 그리드인데 16개 포지션이 있는데 어디서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중에 아무 데서나 시작을 했을 때 최종 그 그레이 에리아, 그러니까 회색으로 표시된 데 도착하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은 동서남북 4가지뿐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팔러시 이밸류에이션만 하기 때문에 팔러시가 이미 주어졌다고 가정을 합니다. 팔러시는 기분돼 있는데 그럼 꼭 팔러시를 주어줘야 이 문제를 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주어지냐면 가장 최악의 팔러시. 여기 가장 최악의 팔러시가 뭘까요? 네? 크게 얘기해보세요. 그게 뭐라고 그러죠? 동서남북을 4분의 1 확률로 그냥 동일한 확률로 지 맘대로 가는 거. 가장 최악의 팔러시죠. 왜냐하면 어떤 좋은 방향으로 한 군데로 가는 게 바람직한데 얘는 그냥 뭐 예를 들면 정사면체 주사위를 하나 만들어 갖고 던져 갖고 주사위 나오는 대로 자기가 가겠다. 그러니까 목적 없이 움직이는 팔러스라는 얘기죠. 랜덤 팔러스가 주어진 거라고 보면 되겠죠.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팔러스입니다. 이게 이거보다 더 나쁜 팔러스는 없습니다. 이런 팔러스에 대해서 밸류 펑션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할 수가 있다. 물론 이게 강학습의 목적은 아닙니다. 왜? 랜덤 팔러스를 만들려는 게 강학습의 목적은 아니니까 이거 그냥 예시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뭐 내가 여기서 시작을 한다. 우연히.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갈 수는 없죠. 근데 오른쪽 액션을 취하면 다시 제자리로 가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게임의 룰이고. 자, 그렇게 했을 때 한 번 이 움직일 때마다 이 리워드를 어떻게 주냐면 마이너스 1을 줍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인 게 목적지에 빨리 가는 게 목적입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시간 스텝을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페널티 줘야겠죠. 그래서 한 스텝 지나갈 때마다 리워드를 마이너스 1을 주는 전략을 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연히 뭐 목적지에서 시작할 수도 있죠. 그때는 시작하자마자 끝입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 그러니까 시작도 안 하고 끝내버리면 되겠고. 자, 그래서 그 경우에 그래서 요 목적지에서 뭔가를 움직일 때는 그냥 리워드는 제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보는데 여러분들이 코딩을 이제 이거를 할 수가 있는데 코딩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는 그냥 눈에 뻔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머릿속으로도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간단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단 밸류 펑션 여기서 스테이트는 총 16개죠. 목적지까지 포함해서. 네, 우리가 처음엔 밸류 펑션 뭔지 모르니까 뭐 여러분 원하는 대로 만들어 시작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냥 제일 간편한 건 올 제로로 시작하는 게 간편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3장 끝에서 증명을 하겠지만 이니셜을 뭘 주든 상관없이 컨버지 한다는 게 똑같은 솔루션으로 컨버지 한다는 게 놀라운 이론적인 결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론적인 걸 증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니셜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게 이미 개런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면 뭐 네 맘대로 시작하라라는 얘기니까 뭐 제일 편한 제로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 제로로 시작을 해서 뭐 예를 들어 자, 올 제로로 시작을 합니다. 자, 다음 스텝 첫 번째 스텝에서 예를 들어 요 놈의 요 스테이트에서의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하고 싶으면 여기서 동서남북으로 움직일 수 있죠. 근데 뭘 하든 간에 마이너스 1의 페널티가 생기죠. 리워드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그래서 이제 편의상 값만은 1로 놓습니다. 여기다 안 써놨는데 코딩 숙제할 때 이렇게 합니다. 값만은 1로 놓자. 그럼 값만은 1이니까 됐고 그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 게 여기서 트랜지션 프로버티가 디터미스틱하다 그랬죠. 위로 가라 그러면 위로 스테이트로 가는 거고 밑으로 가라 그러면 밑으로 가는 건데 사실은 더 복잡한 문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액션을 위로 가라 그랬는데 예를 들면 뭐 70% 확률로 위로 가고 나머지 10% 확률로 다른 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도 사실 가능한 문제죠. 훨씬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런 문제는 어떤 상황이냐면 환경 자체가 스토캐스틱한 환경. 자, 그런 거는 실제적으로 벌어집니다. 어떤 환경이냐면 예를 들면 노이즈가 있거나 환경에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이게 바둑판을 들판에 그려놨지만 뭐 움직일 때 바람이 랜덤하게 분다. 나는 위로 가려고 그러는데 바람이 세게 불어서 위로 가려다가 왼쪽으로 가볼 수도 있는 거죠. 실제 사격의 상황이 그렇다. 드론 컨트롤이 딱 그렇죠. 드론 컨트롤이 조이스틱으로 앞으로 가라 그랬는데 바람이 만약에 운 나쁘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현실적인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스토캐스틱한 상황이 벌어져서. 근데 이 문제는 사실 환경에 의한 랜덤리스가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코딩을 안 하고 손으로 풀어도 될 정도입니다. 실제로 손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지금 손으로 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고 어느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가든 그 방향으로 가는데 그 이전 밸류들이 여기에 더해진다고 그랬죠. 근데 이 네 가지 방향에 대해서 이전 밸류들이 다 제로죠. 북쪽 갔을 때, 그러니까 동쪽 갔을 때 제로, 서쪽 갔을 때 제로, 남쪽 갔을 때 제로. 그렇죠? 북쪽 갔을 때 제로. 다 제로니까 그냥 다 제로. 그렇죠? 요 항이 뭘 말하냐면 이 부분을 얘기해요. 이 우변 또는 이 알고리즘에서 우변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굉장히 복잡한 식이 있는데 요거는 랜덤 한 팔러스가 맞습니다. 그래서 요게 4분의 1이라서 지금 4분의 1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항상 마이너스 1인 경우가 되고 사실은 마이너스 1을 4분의 1에서 평균하면 여전히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재밌는데 트랜지션이 S 프라임이 그냥 A하고 같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즉 디터미니스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랜덤리스가 아예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A에 의해서 이 A에 의해서 S 프라임이 결정이 돼버리는 그래서 이게 그냥 S 프라임이 A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 건데 A가 근데 랜덤하죠. A가 랜덤하니까 4분의 확률로 이걸 평균을 취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식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식하고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업데이트를 여기다 하면 마이너스 1이 남죠. 마이너스 1. 그래서 다른 스테이트도 다 해보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다른 데가 두 군데가 있죠. 어디냐? 네 군데가 있네요. 아닌가? 예, 여기 두 군데가 있네요. 요놈. 이미 시작점이 목적지죠. 그럼 뭐 이거는 어디로 가든 동서남북으로 가도 그냥 거기에 그냥 남아 있으면 되는 거고 거기서 유어든 제로라고 했죠. 그냥 계속 제로가 되는 거. 이미 목적을 자세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구조가 나온다. 다음 스테이트. 자 이걸 왜 자세히 설명하냐면 여러분들이 코딩 숙제를 할 때 파이썬으로 이 과정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코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똑같은 스테이트에서 업데이트 해볼까요? 다음 스테이트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 주변의 동서남북으로 움직이는데 주변에 내가 여기 있을 때 주변의 밸류들이 다 마이너스 1이네요. 이번엔 0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0들이 다 마이너스 1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여전히 마이너스 1 유가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을 4번 4분의 1로 평균하면 역시 여전히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로 업데이트. 그래서 대부분의 위치들이 다 마이너스 2로 업데이트 되는 거죠. 그냥 마이너스 1씩 계속 그냥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축적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예외적인 상황이 두 군데가 있죠. 요 두 군데. 요 두 군데. 자, 왜 그러냐면 여기는 요 두 군데에서는 조금만 볼까요? 여기서 동서남북 움직이는데 북은 갔다가 다시 제자리 온다 그랬죠. 그리고 동남은 다른 위치도 동일한데 서로 가는 게 뭐예요? 서쪽이. 서쪽이 이게 대칭성이 없습니다. 다른 스테이트들은 다 주변이 마이너스 1인데 얘는 서쪽에 있는 부분 제로네요. 그렇죠? 목적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4개의 항을 평균을 내는데 다 3개는 마이너스 1인데 한 놈만 제로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평균 내보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죠. 그렇죠? 마이너스 4분의 3이 마이너스 0.75. 그 다음에 디워드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75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라운드 오프를 해서 1.75인데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두 부분이 네 군데가 똑같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이걸 그냥 계속 반복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하다 보면 한참 지나면 더 이상 변화가 없는 놀랍게도 그런 스테이지에 무한대까지 사실 안 가고 한 10번이나 한 20번 정도 하면 거의 변화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위치로 가게 된다. 자, 이게 물리적으로 무슨 의미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컨버지된 밸류 펑션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더 이상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좌우가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 말은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이 만족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랜덤 팔러시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트루 밸류 펑션이 된다. 랜덤 팔러시 썼을 때.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유리한가를 나타내는 게 밸류 펑션이라고 했죠. 직관적으로 당연히 목적지에 가까울수록 제일 좋아야겠죠. 그 비해비어를 보이고 있다는. 목적지가 여기 두 군데인데 이 좌상단, 우하단 근처에 있는 놈들이 밸류들이 다 높죠. 제일 최악으로 안 좋은 데가 이 놈들이죠. 크로스 다이어럴.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얘기고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는 이 팔러스 이밸류에이션이 확장된 개념이 팔러스 이터레이션이라는 개념인데 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이렇게 각 스텝별로 만들어지는 밸류 펑션에 대해서 우리가 그 그리디한 팔러시라는 건 뭐냐면 동서남북을 움직이는데 더 이상 랜덤하게 움직이지 말고 디터미스틱하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자. 근데 뭐 직관적으로 당연한 게 가장 좋은 방향은 뭐냐면 주변 네 군데서 이웃 네 군데 중에서 밸류 펑션이 가장 높은 놈으로 움직이는 게 좋겠죠. 직관적으로 당연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입장에서는 이웃들이 다 똑같으니까 어디로 가도 상관없다는 얘기고 그렇죠? 근데 여기 입장에서는 이웃들이 다 똑같지가 않죠. 밑에 제로가 있죠. 당연히 밑으로만 가야 돼.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그리디한 경우는 요 두 부분들은 하나로 한 방향으로 정해지고 나머지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도 상관없다. 근데 여기서 요 화살표가 네 군데를 표시한다고 해서 이게 랜덤 팔러시라고는 개념이 약간 다른 겁니다. 뭐 랜덤이라고 봐도 되긴 하는데 조금 더 일반적인 무슨 얘기냐면
이 네 개 중에 어떤 방향으로 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하게 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다음 또 밸류 펑션에 대해서 똑같이 해보면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또 다음 밸류 펑션에 대해서 똑같이 해보면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네 번째부터는 이게 더 이상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증명을 하겠지만 놀라운 거는 이게 옵티멀한 팔러시가 된다. 무슨 얘기냐면 랜덤한 팔러시로만 계산을 했는데 밸류 펑션을 우리가 그리디한 팔러시를 추가로 만들어내면 그게 옵티멀하게 그냥 조만간 옵티멀하게 된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조만간이라는 표현은 제가 빼겠습니다. 여기서 빨리 옵티멀 팔러시를 찾을 수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이 문제가 스페셜해서 너무 쉬워서. 왜 쉽냐면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환경에 의한 랜덤니스가 아예 없다는 얘기죠. 환경에 의해서 바람이 불어갖고 나는 일로 가려고 그랬는데 지 마음대로 가야 이런 게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은 얘는 그냥 뭐 내가 일로 가자고 하면 항상 일로 가니까 환경에 대한 변동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쉬운 문제라서 옵티멀 팔러시가 빨리 찾아진 거랍니다.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면 3번 만에 찾아지진 않습니다. 실제로 몇백 번 지나가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너무 과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자 이게 왜 옵티멀한 팔러시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비직관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팔러시를 가지고 밸류 펑션을 만들었는데 최선의 팔러시가 튀어나오고 있죠. 굉장히 이상하네. 너무 영어로 too good to be true라고 합니다. 너무 좋아서 믿기가 힘든.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가 이제 이 챕터 마지막에서 증명을 할 거고 이 현상을 역이용한 것이 다음 시간에 배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강학습의 근간을 이루는 펄러시 이터레이션이라는 방법론이 되겠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는데 펄러시 이터레이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펄러시 임프루먼트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그 키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 팔러시 이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오늘 배웠고 기존에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BEE를 그냥 이퀘이션이 아닌 코딩에서 얘기하는 어사이먼트 오른쪽 계산한 다음에 왼쪽에 할당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석을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이나믹 프로그램 알고리즘이 튀어나온다 그런 얘기고 이거를 이런 그리드 같은 아주 심플한 프로그램에 적용해도 거의 그냥 머릿속으로 암산도 가능한 수준으로 암산이 가능해지고 여러분들이 숙제로 한번 코딩을 해보면 이제 어쨌든 프로젝트 하려면 코딩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전초전으로 한번 워밍업을 하는 훈련을 해볼 수 있고 더 놀라운 사실은 최악의 팔러시를 가지고 밸류 펑션을 구했는데 그것만 있어도 그러니까 그냥 최악의 밸류 펑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옵티멀한 팔러시를 만들어낸다는 게 무지막지하게 놀라운 사실이다 라는 코멘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없습니까? 자,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